이번에 그 베트남의 헬멧 관련해서 착용하는 법안을 대발표할 발표자 윤시열 그리고 조연서입니다. 저희 발표할 목차는 이번 법안이 발의된 배경, 그리고 이 프로그램이 전개된 과정, 이게 사회적 파장이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어떤 비용을 아꼈는지,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는지, 이것의 함의는 무엇인지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앞에 세 목차는 제가 담당할 것이고, 뒤에 세 목차는 조연서 발표자님께서 발표하려고 합니다. 먼저 이 법안이 발의된 배경에 대해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의외로 그 보건 얘기를 하는데 기생충이나 감염병 얘기가 안 나오고 헬멧 얘기가 나와서 의아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어떤 베트남의 상황이 어떤지부터 얘기해야 될 것 같아서 네, 먼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근 2년 동안 발표된 기사들인데요. 네, 기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베트남의 그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 문제 그리고 사망률 문제는 지난 2년간에도, 그러니까 헬멧 착용 법안이 발의되기 이후에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었는데요. 이러한 상황은 베트남에서, 그러니까 5년, 그 10년쯤 전에 이 법안이 발의되기 전에는 매우 극심한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동남아시아에 있는 국가 중에서 그 교통사고 비율이 두 번째로 높은 나라라고 하는데요. 10만 명 중에 24.5명으로 그 비율이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또 그 비율 중에서도 바이크로 인한 사망 비율이 높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교통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 중에서 모터사이클 비율이 매우 높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네, 이 정도를 체감하려면 말라리아로 인해 죽는 사람들과 비교를 하면 좋을 텐데요. 그 로드 트래픽 인저리, 그러니까 그 교통사고로 인해 죽는 사람들이 매년 1.231년, 그러니까 124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 수치는 말라리아로 사망한 사람의 수치의 두 배라고 하니까 그 정도를 실감할 수 있겠지요. 그렇다면 이거를 왜 국제보건동아리에서 다뤄야 하는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엄밀히 따져서 1, 2, 3차 예방의 분류에 근거할 때 그 발병 전, 그러니까 이런 심각한 뇌손상 등 교통사고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그 외상 등을 예방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법안들이 1차 예방으로서 훌륭한 역할을 해주었기에 이 보건 주제에 적합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 이러한 이유 외에도 사람의 생명에 관한 문제 외에도 이거는 국가 경제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그 GDP의 2.7%에 달하는 그런 양의 국가 재산이 손실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예상 때문에. 이런 치료비라거나 그 후유증으로 인한 그 노동력 손실 등. 이럼에도 불구하고 그 2002년부터 2007년까지 그 오토바이를 타는 인구는 꾸준히 증가해 왔는데요. 그 5년 사이에 4배나 늘 정도로 베트남의 경제 성장과 함께 오토바이를 타는 인구의 비율은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이 법안이 어떻게 발의되고 어떻게 추진되는지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이 과정에서는 정부 주도의 노력이 크게 작용했다고 합니다. 베트남 정부는 1990년대부터 이러한 법안을 추진하긴 했지만은 그래도 이 법안에 대한 설득력이 미진한 탓에 마치 우리나라의 그 길바닥에 쓰레기를 버리면 안 된다라거나 담배를 길가에서 펴서는 안 된다라는 법처럼 유명무실한 법이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제대로 실용적인 그런 법 추진도 없었을 뿐더러 이 법에 대해 물려지는 금액이 적었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상황, 그러니까 오토바이에 의한 사망률이라거나 부상률이 법에 의해서 늦추지 않는 상황은 그 정확한 발음은 모르겠지만 브이현롱이라는 그 사람이 그 직무를 맡게 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NTSC 국 기관에서 이러한 업무를 담당하는데요. 브이현롱이 그 교통부에서 넘어오고 나서부터 이런 상황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이분은 그 교통부에 근무할 적부터 헬멧 법안에 의해서 대해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는데요. 이분 덕분에 NTSC에 오고 나서부터 여러 가지 활동들이 전개되었다고 합니다. 그 중 하나는 여러 가지 다른 기관들과 협력을 하는 거였는데요. AIP 파운데이션이나 다른 기관들과 협력함으로써 추진을 좀 더 빠르게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AIP에서 뭔가 실용적인 대안을 내놨다는 건데요. 여기 AIP에서 그 열대 기후에 맞는 좀 더 착용하기 편한 헬멧을 그
많이 생산하기 시작하면서 이 활동에 가속이 붙었다고 합니다. 레볼루 나중에 어떻게 이어졌냐면 레솔루션 32번 의안을 2007년에 이분께서 발의하시게 되는데요. 이거는 그 모든 운전자와 그리고 오토바이 동승한 탑승자들이 헬멧을 쓰도록 강제하는 법안이었습니다. 기존에 있던 수정안과는 달리 이번에 법안이 강력하게 추진될 수 있었다는 것은 이 공산당에 의해서 추진되었기 때문인데요. 집권당에 의해서 추진된 이후로는 좀 법안에 대한 개선이나 강도가 크게 나아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잠시만요. 네. 그리고 이러한 정부 주도의 노력이 빛을 발할 수 있었던 것은 정부가 스스로 솔선수범했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이 법안이 발의되기 이전부터 세 달 전부터 정부 부처의 노동자들에게 공문이 내려져서 공무원들 먼저 헬멧을 착용하는 등 솔선수범을 할 수 있도록 했고 12년 15일, 12월 15일 2007년에 헬멧의 날까지 개정함으로써 국민의 인식을 늘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 이것이 극적인 효과를 보인 것은 어, 헬멧의 그 착용 비율이 크게 높아졌다는 것인데요. 고작 40%에 달했던 헬멧을 쓰는 비율, 그러니까 운전자들이 헬멧을 쓰는 비율이 40%에 그쳤지만 고작 2년 만에, 발해한 지 2년 만에 10명에 9명이 넘는 숫자만큼의 사람들이 헬멧을 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또 그 도로 주행 중에서 머리를 부상하는 비율이 16% 감소, 또 사망률은 18% 감소했다고 합니다. 다른 법안들에 대해 몹시 높은 수치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은 헬멧을 안 쓰는 이유가 무엇인가요라고 물은 설문에서도 크게 두각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법안을 발의하기 전에는 법이 강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 헬멧을 쓰지 않는다 또는 불편하기 때문에 쓰지 않는다는 답변이 대부분이었는데요. 법안을 발의하고 나서 정부에서 헬멧을 쓰는 분위기를 조성한 이후에는 그냥 집 근처에를 운전하기 때문이라는 답변이 대다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통계들이 있어서 가져와 봤는데요. 이러한 그 부상률을 낮춘 효과 외에도 보시면 사망률 감소율이라거나 부상률 감소율은 그 부의 계급에서 가장 낮은 계급에서 많이 나타났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분석하는 논문이 있냐면 이것은 사회 정의의 실현,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조금 더 많은 복지를 제공하는 것, 재분배의 정의를 부가적으로 달성했다고 분석하는 논문도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PPT에 자료는 넣지 않았지만 다른 논문들에 의거하면 그 같은 사고에 대해서 적은 부상을 입는 어른들보다도 그 동승한 아이들의 사망률이 높았는데 이것을 크게 떨어뜨리는 효과도 나타났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은서 발표자님께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2부 발표를 맡은 조연서입니다. 저는 과연 비용적으로 어떠한 조율들이 있었고 어떤 노력들이 이 프로젝트를 성공으로 이끌었고 헬멧 로우에 대해서 남은 숙제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네, 이러한 정책 과연 비용 대비 효율적이었을까 알아보겠습니다. 오토바이 사고로 인한 뇌 손상을 치료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치료비는 굉장히 비쌀 수밖에 없는데요. 한 연구에 따르면 심각한 뇌 손상, 두부 외상으로 고통받는 베트남 사람들의 평균 의료 비용은 여기 첫 번째 넘버와 보다시피 2,000달러 정도, 미국 달러 정도, 2,000달러 정도로 이것은 이 숫자는 2013년 1인당 베트남 GDP 1,900달러를 초과하는 그런 숫자입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치료비는 한 가정을 빈곤하게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교통사고의 70% 정도의 피해자가 소득을 잃고 그중 3분의 2가 치료비를 위해 빚을 져야 한다고 하는데요. 헬멧에
관련된 이러한 법은 경제적으로 봤을 때도 의료 체계 측면에서 봤을 때도 그리고 사고의 당사자나 가정 입장에서도 이런 여러 부담을 유의미하게 줄일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굉장히 비용 효과적이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데요. 다음. 네, 밀리언스 세이브드 연구에 따르면 이 법과 이후 관련 사업들 덕분에 무려 9만 달러가 세이브되었다고 하는데요. 법을 진행하기 위한 헬멧과 경찰 인력 등의 비용을 고려하면 비용 효과 비율은 1달러당 1249 미국 달러라고 합니다. 다음. 적은 비용은 아니지요. 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성공으로 이끌었는지 과정을 보면은 조금 더 이해를 여러 방면에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헬멧 러가 성공하기까지 어떤 노력들이 있었을까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밀리언스 세이브드에서는 이 성공을 좋은 리더십, 활발하고 탄탄한 파트너십과 적지 않게 이렇게 부담을 주는 벌금, 그리고 문화적으로 적절한 접근 방식이 이런 성공의 이유였다고 제시를 해줍니다. 다음. 정부는 법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에 대해서 국민들의 혼돈을 줄이기 위해 법을 단순화했다고 합니다. 또한 지도자들은 법이 시행되기에 앞서서 미디어에 나와서 이러한 법이 어떻게 시행될 것인지 이런 법에 대한 정보를 아주 많이 알렸다고 하는데요. ARP 파운데이션은 정부와 협업을 하여서 월드뱅크와도 협업을 하여서 글로벌 로드 세이프티 파트너십을 만들었고 여기에 필요한 비용들은 포드와 토요타로부터 지원받았다고 합니다. 다음. 네, 블룸버그 필란트로피스는 이런 관련하여서 사업 마케팅을 위해서 필요한 비용이나 교통 법규 강화를 위한 그런 입법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 주었다고 합니다. 다음. 네, 웹사이트도 보면은 아까 보다시피 굉장히 크게 베트남 헬멧 러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숙제는 남아 있습니다. 아까 그 레졸루션 32를 발표를 해주셨는데요. 그 법에 관련되어서는 이제 몇 살 이하로는 헬멧을 안 써도 된다 이런 거는 제시되어 있지 않지만 그렇기 때문에인지 또한 문화적으로 이제 16살 이하는 그런 벌금을 안 내도 된다는 법이 다른 법률에 제시되어 있어서 때문인지 몰라도 18% 정도의 초등학교 학생들이 헬멧을 이제 그 정도밖에 안 쓴다고 합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네. 그래서 여러 단체들이 초등학생들, 어린아이들을 위한 이런 교육 사업도 많이 진행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헬멧을 쓰는 헬멧 데이도 있고 이런 학교에서의 캠페인도 있고 공공장소에서 헬멧을 어떻게 써야 되는가에 대한 그런 교육 사업들도 많이 진행했다고 합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네, 베트남에서의 헬멧 로우는 법이 결국은 국민들의 행동화가 되기까지의 과정을 잘 보여주고 이런 과정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성공 사례입니다. 특히 정부가 강한 통제력을 행사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이런 법의 방향성이 잘 적용된 사례라고 보여집니다. 다음.
하지만 여전히 어린이 헬멧 착용, 헬멧 품질 관리, 올바른 사용법 등 계속해서 헬멧 사용과 관련해서 풀어야 할 숙제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모든 사람들이 질 좋은 헬멧을 살 수 있는 돈이 있는 것이 아니고 아이와 어린아이들을 위한 소형 헬멧이 필요하고 그리고 아이들이 계속 자라면서 다른 사이즈의 헬멧들이 계속 필요하겠죠. 그리고 안전 기준에 맞는 질이 좋은 헬멧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 베트남에서 아직 남아있는 대표적인 난관들입니다. 표준 이하의 질 낮은 헬멧들은 헬멧이 없는 것과 같은 벌금을 받아야 하며 그리고 라이더는 헬멧을 착용했을 때 턱끈을 매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배워야 하고 교육은 지속되어야 합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네, AIP에서 케이스 스터디 한 것을 가져왔는데요. 네, 전 슬라이드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네, 글씨 있는 것을 보겠습니다. 네, 여기서 보시는 것과 같이 베트남의 많은 부모들은 짧은 거리를 오토바이로 이동할 때 아이는 헬멧을 안 써도 된다라고 믿고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32% 정도의 부모님들은 헬멧이 아이들의 약한 목에 해로운 영향을 끼친다고 믿고 있었고, 그리고 두개골이 잘 안 자랄까 봐 걱정이었다고 합니다. 넘겨주세요. 다음 사진을 보시면 네, 따라서 AIP 파운데이션은 이렇게 사람들이 흔히 사용하는 물품에 올바른 헬멧 상식을 붙여놓는 등의 사업도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다음 AIP 웹사이트입니다. 다음 네, 이 사진은 AIP 파운데이션이 그 전 슬라이드를 보면 네, 다른 나라들에서도 이제 베트남에서 이러한 성공 사례를 예로 삼아서 베트남에서 시작된 이 재단은 다른 나라에까지 헬멧을 많이 착용하기 도와주고 있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재단은 캄보디아, 중국, 태국, 우간다, 탄자니아에 지사가 생겼고 헬멧 공장도 만들었다고 합니다. 헬멧에 관련된 법률은 이렇게 보다시피 세계 여러 곳곳에서 만들어지고 있고 시행되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이러한 국가들의 3분의 1만이 헬멧법이 좋은 것이라고 평가된다고 합니다. 다음. 그래서 앞으로 다른 국가들에 저 나아가야 할 그런 노력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유엔에서는 Global Plans for Decades of Action for Road Safety라고 해서 2020년까지 이런 계획들을 좀 구체적으로 세워서 헬멧 착용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네. 그리고 2014년에는 유엔에서 General Assembly 레졸루션에서 Improving Global Road Safety라는 목표를 세우고 다음 네, 여러 국가들에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서포트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네, 분명 베트남 헬멧 로우와 같은 성공 사례는 다른 저소득 국가에서도 도로 교통 안전을 개선하는 과정에서 정말 큰 예가 되고 성공적인 예가 되고 레슨이 될 것입니다. 태국에서 이제 진행되는 사업이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그 사업을 예로 들어보자면 1994년에 오토바이 운전자 대상으로 그리고 2007년에는 모든 오토바이 탑승자 대상으로 헬멧법을 태국에서도 만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44%밖에 헬멧을 쓰지 않았다고 합니다. 태국에서도 이런 헬멧법이 생겼지만 베트남의 성공 케이스와는 조금 다른 결과를 보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헬멧이 베트남에서의 사업은 정말 큰 행동 변화를 가지고 왔다는 것을 한 번 더 느낄 수 있는데요. 이것은 정부, 현지 NGO, 국가 단체들이 국제 단체들과 함께 또 협력하고 현지 상황을 잘 이해하고 진행을 해왔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것으로 저희 비엔남 헬멧 러에 대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